대한민국 축구 붕괴 리포트. 코트디부아르전 종료 휘슬. 경기장의 침묵은 곧 분노가 됐다. 이건 패배가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다. 감독은 또 쓰리백을 꺼냈다.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그걸 구현할 구조가 없었다는 것. 압박이 오면 패닉, 패스 루트는 없고 결국 무의미한 롱볼. 이건 전술이 아니다. 포기다. 손흥민은 고립됐고 이강인은 터치만 많았으며 이재성은 연결에 실패했다. 유럽에서 검증된 에이스 셋이 대표팀에서 각자 도생했다. 팀이 선수를 죽인 것이다. 분노는 이미 협회를 향한다. 불투명한 감독 선임, 시대착오적 운영, 책임 없는 의사결정. 팬들은 말한다. 이건 내 팀이 아니다. 패배 때문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커룸도 끝났다. 선수들 표정은 경직됐고 소통은 단절됐다. 손흥민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구조. 팀이 아니라 개인의 희생으로 버텨온 모래성이었다. 갈림길은 분명하다. 개혁하거나 서서히 무너지거나. 팬들이 원하는 건 우승이 아니다. 투지, 조직력, 철학. 이 세 가지가 없는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진짜로 끝난다.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많은 팬들이 느낀 감정은 실망을 넘어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 경기의 실수나 컨디션 난조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팀의 조직력, 전술 방향성, 선수 기용 방식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분노와 실망의 글로 가득 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그 경기를 지켜보며 단순한 패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선페이스티드 1만자로 임팩트 있게 제9성 오전 632 대한민국 축구 대붕괴 리포트. 코트디부아르 참사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프롤로그. 그날의 침묵.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그 순간 경기장은 조용해졌다. 팬들은 말을 잃었다. 분노조차 나오지 않았다. 충격이 먼저였다. 이윽고 침묵은 폭발했다. SNS는 순식간에 분노와 절망의 글로 뒤덮였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우리 대표팀이냐? 나는 오늘부로 대표팀 경기 안 본다. 단순한 패배였다면 이렇지 않았다. 우리는 숱한 패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다음엔 잘하겠지라며 돌아섰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전은 달랐다. 경기를 지켜본 누구나 직감했다. 이건 한 경기의 실수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붕괴고 철학의 실종이며 신뢰의 파산이다. 일장 전술 붕괴 쓰리백은 전술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라인업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불안은 시작됐다. 또 쓰리백이었다. 팬들의 반응은 일제히 같았다. 또 시작이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정적인 기운이 퍼졌다. 그리고 그 기운은 틀리지 않았다. 경기는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나쁘게 흘러갔다. 문제는 쓰리백 자체가 아니었다. 세계 어느 팀이든 쓰리백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있다. 문제는 이 전술을 구현할 구조도, 훈련도, 선수 간 호흡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독은 전술을 꺼냈지만 팀은 그걸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빌드업의 실종. 현대 축구에서 빌드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후방에서부터 볼을 안정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공격 자원이 있어도 소용없다. 그 선수들에게 볼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전, 그리고 이후 오스트리아전에서도 반복된 장면이 있다.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한국 선수들은 당황했다. 패스 루트는 없었고 연결고리는 끊겼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다. 무의미한 롱볼. 볼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상대 수비에게 돌아갔다. 이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팬들의 한숨이 쌓였다. 이건 전술이 아니다. 이건 포기다. 연결할 자신이 없으니 그냥 앞으로 차버리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
현대 축구에서 이 방식으로 살아남는 팀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드업은 어디 갔냐는 반응이 넘쳤다. 팬들도 알고 있었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고립된 에이스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이 세 이름이 한 팀에 있다는 건 축복이다. 유럽 최고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수백 골을 넣었고, 이강인은 PSG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성은 분데스리가에서 팀의 핵심으로 기능하며 기복 없는 활약을 이어왔다. 그런데 대표팀에서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고립됐다. 볼이 오지 않았다. 볼을 받으러 내려와도 지원이 없었고 상대의 집중 마크에 공간이 사라졌다. 이강인은 볼 터치는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이 제한됐다. 이재성은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했지만 팀 구조 자체가 그 역할을 허용하지 않았다. 개인이 잘하고 싶어도 팀이 그걸 막고 있었다. 결국 이 경기에서 드러난 건 하나다. 팀이 선수를 살리지 못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갖다 놓고 그들을 죽이는 전술을 펼쳤다. 그래서 경기는 각자도생 축구로 전락했다. 조직적인 공격 패턴은 보이지 않았고 개인 능력에만 기대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리고 개인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해설가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인 공격 자원들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공격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건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문제다. 이 말에 많은 팬들이 공감했다. 골키퍼 문제 상징이 된 구조적 실패. 오스트리아전에서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킨 건 골키퍼 선발이었다. 과거부터 경기력 논란이 반복됐던 선수가 다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해하기 어렵다. 단순히 실력 문제가 아니었다.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는 단순한 수문장이 아니다. 빌드업의 시작점이고 상대의 압박을 깨는 핵심 자원이며 수비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관이다. 발밑 기술과 배급 능력이 없으면 현대 3백 전술 자체가 흔들린다. 해설가들은 명확하게 지적했다. 팀 전술과 맞지 않는 기용이 반복되고 있다.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경기가 시작되자 우려는 현실이 됐다. 발밑 플레이는 불안했고 수비와의 호흡은 맞지 않았으며 빌드업은 골키퍼에서부터 막혔다. 반복되는 위험 상황 속에서 팬들의 불안은 커져갔다. 이장 분노의 방향 화살은 협회를 향한다. 패배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비판의 방향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감독을 향했다. 하지만 곧 그 화살은 더 높은 곳을 향했다. 대한축구협회.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축적된 실망이었다. 이번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다. 비판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불투명한 감독 선임.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뽑는가? 그 과정은 왜 공개되지 않는가? 팬들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협회는 늘 결과만 발표했고 과정은 철저히 숨겼다. 시대에 뒤처진 운영. 세계 축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전술 혁신, 유소년 시스템 강화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한국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해외 한 분석가는 냉정하게 평가했다. 한국 축구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예견된 결과다. 책임 없는 의사결정. 결과가 나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잘못된 선택이 반복돼도 시스템은 그대로다. 이게 팬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도 강한 표현을 쏟아냈다. 대표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구조적인 문제다.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해외 축구 전문가들까지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민심은 이미 떠났다. 대표팀 경기 안 본다. 응원할 이유가 없다. 이건 더 이상 내 팀이 아니다. 이 반응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다. 패배 때문이 아니라는 것. 팬들은 패배도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떤 승리도 의미가 없다. 지금 한국 축구가 잃은 건 경기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이다. 3장 라커룸의 균열팀이 아니라 모래성이었다. 경기력보다 더 심각한 건 팀 내부의 분위기였다. 그라운드 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자신감보다 부담이 컸고 적극성보다 소극성이 앞섰다. 선수들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고 소통은 눈에 띄게 줄었다. 팬들은 선수들의 표정과 인터뷰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었지만 일부 언론은 선수단 내부 소통 문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코트디부아르전 이후 대표팀 내부 분위기가 무겁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오스트리아전은 사실상 분위기 반전을 위한 시험대였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됐고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캡틴의 무게, 손흥민. 그는 대표팀의 상징이다.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존재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어느 선수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표정은 모든 걸 말해줬다. 책임감, 부담, 그리고 무력감.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과 팀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동시에 보였다. 그의 경기 후 진지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그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구조에 있었다. 팀이 아니라 한 개인의 희생으로 버텨온 구조. 손흥민이 잘하면 이기고 손흥민이 막히면 지는 팀. 이건 팀이 아니다. 이건 개인기에 기댄 임시 방편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가 있어도 그를 살릴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모래성이 된다. 사장 경질 시나리오 이미 시작된 포스트 체제. 2경기 연패. 팬들의 분노. 언론의 집중 포화. 협회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점점 구체화됐다. 협회 관계자들이 연달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협회가 이미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살딩크의 귀환 박항서 카드. 처음엔 루머였다. 박항서 감독 접촉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단순한 후보 언급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접촉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관련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며 동남아 축구의 판도를 바꾼 박항서 감독. 그는 꾸준히 한국 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로 언급돼 왔지만 이번엔 무게감이 달랐다. 왜 박항서인가? 이유는 명확하다. 단기 처방의 전문가. 그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팀 조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능력을 증명했다. 복잡한 전술보다 선수 각각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게 만드는 방식. 화려하지 않지만 효율적이다. 무너진 팀을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접근이 바로 이것이다. 라커룸 장악력. 박항서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은 선수들과의 신뢰 구축이다. 그는 선수들의 감정을 읽고 동기를 부여하며 하나의 팀으로 묶는 능력이 탁월하다. 지금 한국 대표팀의 가장 부족한 것,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조직력, 결속력, 소통. 이 세 가지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감독. 실용주의 축구. 화려함보다 효율성. 이건 단기간에 팀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완벽한 전술을 구축하는데 2년이 필요하다면 지금 한국 축구에는 그 시간이 없다. 하지만 도박이기도 하다. 월드컵 레벨의 강팀을 상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신 전술 트렌드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응급처치에는 최적일 수 있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합한 인물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게 박항서 카드의 딜레마다. 지금 당장 팀을 살리는데 최선일 수 있지만 5년 후
한국 축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불분명하다. 5장 더 깊은 문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감독 한 명의 문제로 끝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닌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전술 논란과 선수 기용 문제는 결국 시스템 실패로 이어진다. 감독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협회는 결과만 보며 과정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 이 구조가 반복되는 한 감독이 바뀌어도 문제는 되풀이된다. 특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 데이터 기반 분석의 부재. 세계 주요 축구 국가들은 경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술에 즉각 반영한다. 선수 개인의 체력 데이터부터 팀 전술 패턴까지 모든 것이 수치로 관리된다. 한국 축구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가? 유소년 시스템의 한계. 지금 대표팀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어떤 축구 철학을 심어왔는가, 어떤 방식으로 선수를 키워왔는가가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다. 단기 처방으로 당장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젊은 선수들의 활용.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강조한 부분이다. 검증된 베테랑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젊은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지금 대표팀 명단에 없는 선수들 속에 있을 수 있다. 6장 팬들의 이야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팬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승리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기장에서, 길거리에서 팬들이 말하는 건 결국 하나였다. 자랑스러운 팀을 원한다는 것. 비기더라도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조직력 있게 싸우는 모습. 감독의 철학이 경기에서 보이는 모습.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뛰는 모습. 그게 있으면 팬들은 패배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방향도 철학도 조직도 없는 경기라면 이기더라도 공허하다. 한 팬의 말이 특히 많은 공감을 받았다. 우리가 화난 게 졌기 때문이 아니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에필로그. 선택의 시간.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진짜 변화. 시스템 개혁, 투명한 운영, 전술 철학의 재정립. 고통스럽지만 이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단기적인 성적보다 장기적인 방향을 잡는 것. 감독 한 명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 결과보다 과정에 책임을 묻는 것. 둘째, 현상 유지. 책임 회피, 땜질식 대응, 반복되는 실패. 당장은 편하지만 이 길의 끝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다. 한국 축구는 변화할 수 있다. 자원은 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처럼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이 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이 있다.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인프라가 있다. 없는 건 단 하나다. 결단. 지금 이 순간 한국 축구에 필요한 건 화려한 전술도 스타 감독도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인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다. 팬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진짜로 무너진다. 그리고 그 붕괴는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